최근 한국과 일본은 다시 한번 극심한 외교적인 갈등으로 돌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특히 한국의 수출 규제 관련 WTO를 제소한다는 초식의 강력 경고를 하고 나서며 마찰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국가 같지만 현재 양국의 상황은 매우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문화나 관습 등 여러가지가 비슷하다고 여겨지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각국의 특성이 드러났고 전 세계에서 보이는 반응도 갈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교해 큰 우려를 낳고 있고 한국은 생각보다 매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일본 재정 건전성 매우 위험하다. 일본의 국가의 부채는 세계 1위로 그 규모가 1경이 넘는데 일각에서는 많은 부분이 대외 부채가 아니라 괜찮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과연 일본의 국가 부채 문제가 없나 하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돈을 풀며 경제 살리기에 나선 국면에 일본은 기존보다 더욱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자민당 등 일부 의원들은 현대 화폐이론 MMT를 일본에 적극 도입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도 시행하고 있는 화폐 발행이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앙은행의 의지에 올해 1천조 원에 육박하는 신규 국채 발행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8일 국회에 제출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0 회계년도 일반 회계 세출 총액은 160조 3천억엔, 약 1,70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최고 기록을 세운 2019년도 104조 7천억엔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전액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상 최대 역대급의 국채를 발행하며 일본 은행은 국채가 잘 소화되도록 시장을 통해 이를 대량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재정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일본 재정법 5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회의 의결 범위에서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본 은행이 재정 파이낸스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파이낸스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으로 국제의 화폐화라고도 불리우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사들이는 국채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이렇게 국채를 사긴 하지만 GDP의 30에서 50% 정도로 조절하는데 일본은 무려 120%에 육박하고 있어 일본의 국가 신용에도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현재 일본 국가 신용 등급은 한국의 AA-보다 2단계 낮은 A등급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일본은행의 국채 사들이기는 결국에는 일본 국민들의 짐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니혼 소켄의 가와무라 사유리 수석연구원은 일본은행의 매입 방식은 이상하며 손실을 내기 쉽고 재정 규율도 느슨해진다. 통화의 신용에 영향을 주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등을 일으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최근 여러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일본 젊은이라면 일본을 떠날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빚 관리가 실패임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부채가 GDP 대비 약 40% 정도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외교 천재라는 아베 총리. 받아든 충격적인 성적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요국 외교 구상이 줄줄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우선 아베 총리가 공을 들여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아베 총리가 2020년에 가장 공들여온 연례 외교 행사 중 하나는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이었습니다만 복수의 일본 언론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연내에 실현되기 어렵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우선 코로나의 영향이 매우 컸고 최근에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중국의 홍콩 정책이 일본 내에서 강하게 비판받으면서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울러 센가쿠 열도를 놓고 중일 양국의 신경전이 빈발하면서 일본 우파를 중심으로 국빈 초청 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최근 NHK 인터뷰에서 코로나 책임은 중국이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팬데믹 책임론에 편성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베 총리와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 배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이 나오자
G7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과 연달아 전화통화를 하며 미국의 포위망을 견제하고 나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독일은 미국과 현재 G7 내에서도 사이가 좋지 않아 당장 중국의 우군 만들기 혹은 다자주의를 주장하기에 좋으니 이에 적극 시진핑 주석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나오니 일본은 적어도 올해는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시 주석의 국빈 방해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새로 규정할 역사적인 5번째 정치 문서를 발표해 정치적 유산으로 삼고 싶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셈입니다. 아베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중국을 향해 영원한 파트너라고 칭하는 등 중일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에너지로 공들인 것에 비해 매우 초라한 결과로 귀결된 셈입니다. 러일 관계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러시아 외교에서 역점을 둔 것은 러시아와의 평화 조약입니다. 분쟁 지역인 쿠릴 내개선 문제를 비롯해 러시아와의 전후 처리를 포함한 처리 협상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연기되었고 일본은 평화 조약을 추진하면서도 일본 교과서에 러시아의 쿠릴 섬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게재하고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를 받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대독일 전쟁 승리 75주년 기념식에 아베 총리가 초대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다는 소문이 외교가에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과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떻게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으며 조건 없는 만남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이 김 위원장과 모두 정상회담을 했으나 아베 총리는 하지 못한 것인데 일본의 납치 문제를 비롯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북한과의 문제들이 답보 상태인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러한 상황이 매우 답답한 것은 지금까지 국내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시선을 외국으로 돌려서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재료들로 사용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외국에 나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구본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다는 수사를 사용하며 여론의 관심을 국내 정치에서 돌리는 재료로 외교 정책을 곧잘 활용해 왔으며 한국에는 한국 때리기 형태로 늘 한국과의 외교 마찰을 일으켜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본만 제외하고는 외교적으로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G7 추가 멤버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이 강대국 외교 라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이는 한국의 위상과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중 갈등 가운데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한국을 압박해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만 미중 모두 자국의 경제나 사회 안정 문제 해결이 매우 심각하며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몰아붙이는 상황은 쉽게 등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한국이 세계적인 활약을 보여 다수의 국가들이 모범생인 한국과 동일선상에 서겠다는 움직임도 역할을 한 것. 한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뭘 생각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본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보다 일본 수출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줬다. 오쿠노제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가 일본이 보복한다고 하자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를 시작하자 일본은 우리를 강하게 위협하고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자릿수 보복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스가 관방장관은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위협이 나오자 한국 내에서는 불안해하거나 우려 섞인 말보다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일본을 향해 분노하며 다시 일본 불매운동이 불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내에 있던 일본의 기업들은 하나둘씩 짐을 쌌습니다.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는 자회사 방송에서 한국을 비하하고 왜곡하며 강한 반감을 사 한국에서 철수했고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카메라 브랜드 올림푸스도 한국에서 카메라 사업을 철수한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최근 닛산자동차는 한국에 법인을 세운 지 16년 만에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짐을 싸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한국 시장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 혼다는 닛산의 철수에 긴장하면서도 반사이익을 기대했습니다. 닛산이 빠졌기 때문에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모든 일본계 브랜드들이 한국 내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도요타 혼다는 닛산이나 여타 브랜드와는 다르다고 자신했습니다. 도요타 혼다 측은 한국에서 그동안 꾸준히 이익을 내고 사랑받아왔기에 강한 체력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앞세워 과거 판매량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렉서스를 필두로 도요타 혼다는 디젤 게이트와 화재 사건으로 인해 독일차가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큰 반사이익을 보았습니다.
한국 토요타는 2015년 회계 연도만 해도 매출이 5,969억 원에 그쳤지만 1조 1,976억 원으로 급증했고 수익성도 높아 해당 회계 연도 영업이익률이 5.7%로 국내 수입차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혼다 또한 2018년도 회계연도 매출액이 4,764억 원으로 3년 전 2,133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같은 호시절이 있었기에 한국의 불매운동은 곧 지나가고 브랜드 이미지가 회복되길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다시 보복하겠다는 위협에 한국 내 일본 불매운동의 열기가 표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기업들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도요타 혼다뿐만 아니라 슬그머니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본 기업이 매출이 줄 때 유일하게 ABC마트는 매출이 6.7%나 늘어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고 특히 세븐일레븐은 6월부터 다시 아사히 맥주를 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1, 2위를 다투던 아사히 맥주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99%까지 떨어지며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롯데 아사히주류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으며 영업손실은 198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고 올 여름이기에 세븐일레븐에서 다시 아사히 맥주를 팔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일본 제품이 들어오는 일은 어림없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찬물을 껴안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불매운동은 금방 끝날 것이라던 일본의 기대는 이번 보복 발언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모태기 외무상은 한국이 WTO에 제소하자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감염병 사태는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도 풀지 않고 한국인에 대해 일방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바이러스 대책에는 한국과 협력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보복하겠다며 한국이 먼저 피폐해줄 것이라고 했던 아소다로 부총리는 또다시 어이없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아소다로는 일본의 코에구 사망자는 인구 100만 명당 7명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 인사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 일본만의 특별한 바이러스 약이 있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항상 당신네 나라와 일본은 국민의 민도 레벨이 다르다고 대답했고 상대는 항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인의 생활 문화 수준이 타국에 비해 뛰어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소다로는 최근에는 그런 전화도 오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일본의 민도가 높다는 견해가 해에도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소다로는 자신의 대답에 상대가 왜 말을 잇지 못했는지 최근에는 그런 전화가 왜 오지 않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알고 있지만 일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잠시 잊고 있었던 지난해 뜨거웠던 한국의 구호가 있습니다.